통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속지 않는 방법. 통계가 오용되거나 또 악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말을 써요. 조사하는 대상이 잘못 선택이 되는 경우죠. 근데 예일 대학생들이 제일 부자라는 말은 맞아요? 어디가 진짜예요? 그게 예일, 뭐 하버드, 스탠포드, MIT 막 이러면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셀렉션 바이어스죠. 효과가 있다라는 세팅이 어떻게 실험에서 딱 잘 나오게 되면은 그게 출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판에서도 그런 출판 편향이 존재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인문 채널 휴에서 하다가 임용환 TV로 온 다음에 조 박사님이나 김인호 교수나 노혜경 교수 코너가 많이 없어졌어요. 조 박사님이 또 다음에 할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노스냉 코너보다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좀 확대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얘기, 너무 저기 원론적인 거 말고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해보자. 그래서 조 박사님이랑 뭔가 지금 꾸미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분위기도 잡을 겸 좀 이제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이제 코너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에 워밍업을 할 겸, 또 얼굴도 이제 좀 더 한 번 더 인식을 시킬 겸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 아웃포스트랑 삼국지도 개편을 하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개편을 하고 이제 한 번씩 오셔서 이 코너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노희경 교수 모던 타임즈도 다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진짜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2014년부터 이거 하자라고 누구를 열심히 꼬시고 있는데 본인이 죽어도 안 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인데 그죠? 우리의 재정을 책임질 중요한 건데 안 한다고 그러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어떤 주제인지도 말 안 하겠어요. 오늘 주제는 경제학은 아니죠. 예, 경제학이라면 경제학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통계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니면은 뭐 신문 외에도 요새는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통계를 갖다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런 데 나오는 통계들에 우리가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통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는 방법. 그리고 통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게 슈퍼팩트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기반해서 그것도 책에 없는 것도 약간 추가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부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저자는 팀 하포드라고 1973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현재 이제 같은 신문에서 경제 담당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팀 하포드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다 그러면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경제학 콘서트는 그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많이 팔렸으니까 또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적어도 제목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책의 저자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책도 저술 활동도 많이 하면서 또 BBC에서 뭐 여러 가지 TV 시리즈도 진행을 했고 라디오에서도 뭐 많은 시리즈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라디오 팟캐스트를 또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 콘서트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좀 붙인 이름이죠. 이 사람이 쓴 원래 책은 그건 책 제목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제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경제학 콘서트에서도 보면은 그 내용이 실제로 이제 딱딱한 경제 이론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걸로 굉장히 그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뭐 전공자라기보다는 정말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강연할 때 그 기업에서 늘 하는 말이 숫자로 증명되는 내용을 해야지. 그냥 인문학 강연하기가 이래서 힘들어. 숫자로 어떻게 증명을 해. 맞아요. 예. 세종대왕 IQ가 얼마신데요. 뭐 안건 35건 중에서 34건을 뭐 이래. 근데 사람들은 숫자를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참 많이 당해봐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잘 안 믿어요. 숫자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숫자는 숫자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 통계로 던지는 거잖아요. 뭐 작년에 우리 뭐가 몇 퍼센트 성장했습니다. 뭐 매출이 얼마 됐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는 진실한 것인가? 사실 이 책에서 다루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통계가 정말 중요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잘못된 통계에 속지 않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계가 오용되거나 또 악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대중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오용되거나 악용된다고 해서 통계를 무시한다 그러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오늘 2% 하는 게 통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쏙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결론에서 할 얘기인데 통계라는 것 자체가 무작위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전부 다 조사하면 진실한 통계 아닐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 벤츠를 사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뭐 벤츠하고 BMW 중에 어느 게 좋으세요? 대답을 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벤츠하고 BMW 사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예요. 좀 기분 나쁘시면 근데 요즘 벤츠가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그래도 소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차를 살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물어보면 나 그거 살 거예요 하지. 아니 그냥 벤츠만 물어봐요. 당신 벤츠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한다고 그러지. 내가 왜 안 사? 그래,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의 80%가 벤츠 구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아주 의미 없는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계는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잡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로 보여주는 통계가 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계는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편집이 들어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도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제 통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를 잘못 사용하지, 그러니까 아예 통계를 그래서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으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나? 망한다. 그게 그냥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만 하면은 한 줄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잘못 세상을 인식하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데이터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대상이 잘못 선택이 되는 경우죠. 여기서 이제 책에서 사례로 든 게 예일대학 졸업생의 연봉입니다. 예일대학 졸업생 1924년도인데 이 사람들의 연봉이 현재 가치로 하면 거의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평균 소득을 올리는 걸로 조사를 해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와 역시 예일대학 나오면은 막 연봉 50만 달러 그러고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이 응답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대 졸업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사람은 응답을 안 하죠. 그렇죠. 예일대학 졸업했다고 다 잘 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일대학 졸업한 사람 중에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5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기 데이터가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일부러 조작한 거라기보다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잠깐만 보충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버드가 맨날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 있고 아니면 이제 예일대학 좀 아는 사람들은 뭐 부자나 집안 좋은 사람은 예일대학에 제일 많이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유학하셨잖아요. 어디가 진짜예요? 그게 예일, 뭐 하버드, 스탠포드, MIT 막 이러면은요. 어디가 좋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전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떤 교수가 거기에 있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 2명이서 예일이 좋다, 하버드가 좋다 가지고 둘이 진짜 주먹다짐까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나 일본은 S대, D대 그러면 거의 최정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사회에서 여러 개가 공존한다는 생각이 잘 안 오나 봐. 그러니까 항상 1등을 찾고. 근데 예일대 학생들이 제일 부자라는 말은 맞아요, 집안?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예컨대 힐러리 클린턴도 예일 대학을 나왔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미국에서 그 아주 돈 많은 금수저들 정말 상류층들이 예일대를 많이 가는 건 맞는데 하버드에도 또 많습니다. 대통령은 예일대가 제일 많이 나왔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둘 다 좋은 학교고 어차피 저는 못 갔습니다. 어차피 못 갈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게
여러 포브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초우량 기업 이러고 선정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책 중에서도 잘 팔리는 게 초우량 기업의 조건 뭐 이런 책들이 네. 많이 그런 거 팔리죠. 잘 팔려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도 예를 든 게 이제 1982년에 출판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란 책의 예를 들었어요. 거기서 43개의 우량 기업을 이제 뽑은 거예요. 아주 특출난 성과를 냈던 43개의 기업을 뽑아서 거기서 공통적인 점을 이제 쭉 도출해서 시사점을 도출한 책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그 중에 3분의 1이 파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요, 특출난 성과를 내기도 하고 특출난 성과를 냈던 기업이 또 금방 몰락하기도 해요. 근데 딱 성과가 나왔던 시점에서 고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서 거기서 공통점을 고른다, 이거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불안한 기업이 예. 뽑힌 거겠네. 쭉 내려갔다가 그쵸. 갑자기 팍 뛰고. 예. 그리고 야구에서도 보면은 4월 달에 타율 1등하는 선수들 보면은 막 4할, 5할 가까이도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즌 끝날 때 가면 1등하는 선수도 한 3할 초 중반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아주 잘 나왔던 3할 후반. 근데 그 이유는 평균 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잘 나왔던 시점에서만 딱 고르게 되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셀렉션 바이어스죠. 그 비슷한 사례가 우리 저 학회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네. 초장수 기업. 예. 해갖고 되게 관심을 갖고 봤거든. 근데 이게 세계적인 걸 뽑으니까 진짜 네. 몇백 년 가는 거 이런 걸 네. 뽑고 나니까 속된 말로 일단 반도체 이런 거는 그렇죠. 이제 네.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보니까 전부 심지어 무슨 꽃꽂이 회사, 네. 뭐 여관, 특히 이제 일본의 온천장, 네. 그 온천 옆에 처음 생긴 여관, 우동집 이런 거 뭐 들어가. 이런 거 들어가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니까 어떤 특수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자영업에 가까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다른 성격이 다른 거지. 네, 거기서 뭐 특별히 시사점을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이 우동집에서 시사점을 얻어낼 수는 없는 거고. 뭐 청소 열심히 한다. 뭐 아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보니까 그 여관이라든가 식당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일반 기업에다가 붙이기에는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청소 열심히 한다고 뭐 반도체를 잘 만들 일은 없을 텐데. 청소 열심히 하다가 망한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출판 편향이 있는데요. 이것도 셀렉션 바이어스의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특히 의학 저널 같은 데 이게 많이 나오는데 뭐 무슨 신약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무슨 약을 투여했더니 뭐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뭐 어떤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관련된 그 논문을 쭉 뒤져보면은 뭐 한 90% 이상이 효과가 있는 걸로 지지가 되더라. 이러면은 실제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일단은 의학에서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펀딩을 해주는 데가 대부분 제약회사입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의견하고 어긋나는 결론을 내린 것이 그런 연구가 기본적으로 시작하기가 어렵고 연구를 시작하면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저널에서 보면은 어떤 종류든지 뭐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그 검증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면 출판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러면 출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총 연구 개수 아니면 그러니까 포텐셜리 전부 다 가능한 연구 개수 대비로 몇 개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냐가 아니라 출판된 것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게 잘 이제 결과를 갖다 좀 과장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한 명의 연구자가 한 연구팀이 하나를 내고 나면 논문을 유사한 거를 갖다가 여러 개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제가 그러니까 세부 주제를 나눠가지고 여러 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이게 이거에 관련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뭐 10개가 나왔다. 실제로는 그게 하나의 실험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학계에서 흔히 쓰는 논문 인용 지수도 그래요. 네. 그게 개괄적인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분야, 동일한 분야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기 치료법하고 예를 들면 의회에서 무슨 정말 전 인류 중에 희귀병 치료 어느 게 지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객관적인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논문 인용 지수 같은 것도 사실은 이거를 적용할 대상을 정확히 고르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 1등이에요. 이 사람 최고의 학자구나. 그것도 아닌 거지.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누가 그랬잖아요. 반도체보다
팬티가 더 많이 팔린다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세팅이 어떻게 실험에서 딱 잘 나오게 되면은 그게 출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판에서도 그런 출판 편향이 존재하는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셀렉션 바이어스의 한 예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 외에 통계의 용어를 잘못 이해하거나 그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책에서도 사례를 든 게 그 미국의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의 영아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6.1명. 근데 핀란드는 2.3명이에요. 근데 미국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나라인데 핀란드에 한 3배 가까이 나오니까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뭐 미국은 빈부격차가 커서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임신해서 태어나기 전에 24주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영아 사망으로 칩니다. 근데 핀란드에서는 그거는 영아 사망이 아니라 유산으로 집계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요거 하기 제가 며칠 전에 사실 뭐 글 쓰다가 영아 사망률 비교하는 걸 한번 했거든요. 그 수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하고 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개발도상국 또 아니고 아주 비슷한 거야. 생각처럼 많이가 안 나. 근데 내가 다른 책에서 읽은 거랑은 안 맞는 거 이게. 이게 왜 이러지 하다 결국 통계를 못 써먹었는데 비결이 이거였구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극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게 영국의 영아 사망률인데 2015년에서 16년 사이 단 1년 사이에 영아 사망률이 급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사람들이 뭐 그동안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갑자기 사람들이 뭐 빈곤에 대한 뭐 인식이 강해지고 뭐 갑자기 비만이 늘었나 아니면 방사능 때문일까, 핵실험 때문일까. 네,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집계 방식이 핀란드식에서 미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산으로 치는 걸 영아 사망으로 바꾼 거예요. 단지 통계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1년 사이에 영국에 무슨 사회에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 떤 거였죠. 이게 보니까 좀 이런 말 미안하지만 어떤 좀 발전이 안 된 나라 생각보다 영아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통계가 안 잡혀요. 어떤 분 정말 인도의 천민으로 살던 불가촉 천민으로 살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록이 있는데 거의 매년 애를 낳으면 10명 중에 하나가 100일을 넘겨요. 그러니까 100일 전에 죽는 거야. 애들 한 7, 8, 9이. 근데 숫자로 보니까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잡힐 리가 없는 거야. 그냥 그렇죠. 집에서 낳고 이래버리니까. 영아 사망률이 거기는 실제보다는 훨씬 높아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요 영아 사망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해하는 데 보면 17세에서 19세 사이를 보면은 미국에서 여성의 5분의 1이 자살을 시도했다. 1년 365일 자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통계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상당히 과장할 수 있다라는 그 통계상의 저는 위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빈부격차는 늘어나는 걸로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착각 일수가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명환 박사님이 이 통계의 함정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